전 자격은 충분하다고 보고요. 뭐 인품이라든지 굉장히 좋아요. 잘하는 인선이다. 예, 저는 네. 굉장히 잘하는 인선이라고 잘하는 봅니다. 인선이다. 그러니까 전진 배치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누구나가 생각하는 게 그러면은 비서관들을 각 부처에 파견을 해서 용산의 장악력을 더 높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 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북한이 다시 침략해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으며 국민들이 동의하기도 어렵고 용납할 수도 없는 극단적 표현입니다. 대통령의 어제 언급은 이 국민 통합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정말 거를 넘어도 한참 넘었고 자기는 그 반국가 세력에 가서 그 요직의 검찰총장은 왜 했어요? 대통령이 한마디 말했는 한마디를 가지고 너무 과다하게 지금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 북한과 관련돼 있는 활동을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 때 그런 걸 제대로 못했다 하는 문제의식에서의 출발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백반장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별일 없죠? 네. 자,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오늘 장차관 인사가 발표됐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신임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국민권익위원장에 김홍일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다정회가 예측했던 인선 그대로입니다. 깜짝 인사도 있었는데요. 역도 영웅 장미란 용인대 교수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발탁됐습니다. 그 밖에 대통령실 비서관 상당수가 부처 차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네, 유책화가 류 실장이 예상했던 바로 네. 그 인선이었고요. 이동관 특보가 내정됐다고 알려진 방통위원장 발표는 오늘 없었죠? 네, 맞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차피 비어 있으니까 추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요. 면직 처분을 받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임기는 7월 말까지였습니다. 인사가 빨라지면 청문회를 2번 치를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진행 중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가 일단락된 이후에 인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인사권자에 달린 내용이니까요. 저희가 추가로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챙겨보도록 하고요. 개각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뉴스픽에서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영상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어제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을 언급하면서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후폭풍이 크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증오를 부추기는 극우적인 발언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박광곤 원내대표는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했고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너무 적나라하고 거칠어서 대통령의 발언으로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 인사들은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반국가 세력이라는 게 본인 생각이라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 대통령 본인 생각이라면 사과해야 네. 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군요. 국민의힘 쪽 분위기는 어때요? 네, 일단 김기현 대표는 대통령의 발언은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만큼 민주당의 반발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있다면 협치의 대상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국방위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5년 내내 북한이나 중국의 눈치를 봤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도 일부 네. 다른 목소리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또 윤 대통령의 발언을 옹호하는 네. 그런 기류였군요. 자, 좋습니다. 좀 들어가서 얘기할게요. 네. 네,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박마커, 유채커 조멘토 백반장, 김현숙 수어통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혜연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유채커는 오늘도 준비가 다 끝난 모양입니다. 네,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네, 여유가 있네요. 네. 네, 그래요. 류 실장도 좀 여유가 있어 보여요, 오늘. 오늘 좀 약간 의외이긴 합니다. 그래요? 제가 먼저 할까요? 아, 됐어요. 아, 진짜 먼저 할래요? 할래요? 네.
뭐 국장 말씀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냥 유체커가 해요. 네. 네. 박마커. 박영수 전 특검이 오늘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서인데요. 네, 검찰은 박영수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거액을 약속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오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재판부의 사실관계를 충실하게 설명하겠다고 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좀 이따 주민에서 소개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마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늦게 또 내일 새벽쯤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저희가 혹시 모르니까 계속해서 속보를 챙겨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유한울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첫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부처 차관 12명과 함께 장관 중에서는 통일부만 김영호 교수로 교체했죠. 그런데 김 교수가 대북 강경파고 뉴라이트 계열 학자라서 벌써부터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임 차관 명단에는 역도 영웅이었던 장미란 용인대 교수가 이름을 올려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5시 하면 다정해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목요일에 뉴스픽 5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과감한 인사조치, 대치동 정조준, 남편도 피의자, 첫 사망자, 중환자실 입원으로 가져왔습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2년 차, 벌써 2달 가까이 흘렀습니다. 앞서 2년 차 진입을 코앞에 두고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말이 있었는데요. 바로 과감한 인사조치입니다. 과거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변화시켰는지 정확하게 국민께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라. 네, 국무위원들한테 한 당부였습니다. 그러려면 본보기도 보여야 할 텐데요. 윤 대통령이 오늘 첫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이 19개 부처 중 11곳, 차관 12명을 교체했고요. 장관급도 2명 지명했습니다. 하마평대로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김홍일 변호사가 지명됐고 또 통일부 장관 후보자 역시 이야기가 돌던 것처럼 김영호 교수였습니다. 대통령실 통일비서관 또 외교부 인권대사를 역임한 국제정치 또 통일정책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현재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계셔서 앞으로 통일부 장관 임명 시 원칙 있는 대북정책 또 일관성 있는 통일 전략을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번 개각 여러 가지로 분석이 가능하지만요. 오늘 뉴스픽에서는 특히나 주목받는 인사 2명에만 집중해 봅니다. 그래서 박준우 마커가 아닌 울체커의 주민, 첫 번째로 주민해볼 사람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앞으로 원칙을 갖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방안을 만들고 또 그것을 가지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 후보자는 직접 대통령실 브리핑 자리에 참석해서 지명 소감을 밝혔습니다. 원칙,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또 평화통일 같은 단어가 당장 귀에 들어오는데요. 이 평화통일만 놓고 보면 사실 가능할까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김 후보자 그동안 해온 말과 글을 보면 사실상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대북 강경파이기 때문입니다. 펜앤드 마이크에 기고한 칼럼들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소제목부터가 김정은 정권 타도되고 북한 자유화 이뤄져야 통일의 길 비로소 열린답니다. 자유조선의 일체제 2국가로는 역대 한국 정부들이 추진해온 기능주의적 통일 방식의 문제점을 여지없이 드러내주고 있다. 정치 경제 체제가 다른 국가들은 교류와 협력이라는 기능주의적 방식을 통해서 국가 통합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 김정은 정권이 타도되고 북한 자유화가 이루어져서 남북한 정치체제가 일체제가 되었을 때 통일의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되는 것이다.
네, 지금 보신 이 글은 2019년에 쓴 거라고 하더라도요. 최근에도 북한의 매우 적대적인 관점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이 굿바이 인사를 남긴 본인 유튜브 채널에 이달 초 올린 영상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대화에 기대를 걸기보다는 이 교착 상태를 활용을 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더욱더 강력한 억제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물론 윤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국정 기조와는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처도 아닌 통일부 장관인 점을 생각하면 이 부처 과제 목표로도 명시된 이 대화를 통한 긴장 완화, 이것과도 동떨어진 인식이죠. 김영호 교수는 대화 교류를 통해 통일의 기반을 준비해야 하는 통일부 장관 자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통일이 아니라 영구 분단을 기도할까 걱정스러운 사람입니다. 일본의 강제 동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반일 종족주의, 반일 선동이라고 망언했던 친일 인사이자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절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한 극단적 극우 인사입니다. 네, 그리고 더 크게 논란이 될 부분은 지금 박성준 대변인의 지적처럼 뉴라이트 계열 학자라는 점입니다. 이 뉴라이트의 대표적인 주장, 일제시대의 위안부와 강제동원은 없었다는 거죠. 김 후보자는 여기에 따라서 우리 사법부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도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각 인사 중 유일하게 국회 인사청문 대상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비판과 공세를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판결문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 전부 다 반일 종족주의적인 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상적인 교육을, 법률 교육을 받은 법관들이 이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법관들이 썼다고 볼 수 없는 판결문입니다. 네, 두 번째로 주민해볼 사람은 문체부 2차관으로 내정된 장미란 용인대 교수입니다. 아테네 올림픽 은메달부터 시작해서 세계 신기록을 기록했던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등으로 국민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줬던 역도 영웅이죠. 뭐니 해도 이 부상 투혼을 발휘했던 장 선수의 마지막 올림픽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가장 깊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 꿈도 없었던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역도라는 운동을 통해서 지금은 국민의 사랑을 넘치게 받는 체육인이 되었습니다. 지난 많은 대회가 있었지만 런던 올림픽 후에 보내주신 응원과 격려는 제 평생 받아도 못 받은 사랑을 다 받은 잊지 못할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금 보신 이 은퇴 기자회견 뒤에는 장미란 재단 이사장 그리고 용인대 교수로 제2의 인생을 알차게 꾸려가던 장 교수였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장 교수가 선수 시절 보여준 노력과 투철한 자기 관리 그리고 후학 양성으로 현장과 이론을 다 겸비했다는 점을 이번 깜짝 발탁의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장 교수가 맡게 될 문체부 2차관 자리, 이 정책 홍보와 체육 관광 정책을 담당하는 자리인데요. 당장 부족한 행정 경험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새바람을 일으키리라는 기대감이 크다고 합니다. 이미 2015년 저희 JTBC 뉴스룸에서 출연해서 보여줬던 이 체육 정책에 대한 고민과 관심이 결실로 이뤄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퇴를 하고 보니까 직접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체육인복지법의 핵심은 제정이 돼서 체육인복지재단이 설립이 되어서 체육인들에게 관련된 이러한 예. 것들이 좀 모아져서 실질적으로 좀 교육받을 수 있는 거. 그 국가 주도하에 정말 그 법안을 보호해서 선수들이 교육을 받고 또 그 체육의 전문성을 살려서 이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예. 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픽은 대치동 정조준입니다. 윤 대통령이 척결 대상으로 지목한 사교육 이권 카르텔, 정부가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먼저 어제 다정회 중에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국세청이 메가스터디와 종로학원 등 대형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한 동시다발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오늘 동참할 뜻을 밝혔는데요. 사교육 시장이 거짓 과장 광고로 불안 심리를 증폭시키고 있다면서 겨누는 대상도 분명히 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과거의 사례를 보면 저희가 뭐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강사가 해당 분야 1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든가 또는 재수 성공률이 가장 높다고 표현한 광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제재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표시광고 위반에 대해서 좀 살펴볼 계획입니다. 네, 업계에서는 옳게 왔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상위권을 대상으로 한 킬러 문항 강의, 소규모 업체에서 소수 정예로 운영하는데 왜 대형 업체를 치느냐, 보여주기식이다, 이런 비판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야당에서는 빈대 잡다가 초과 상관을 태울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우리가 사교육 시장을 줄이고 공교육을 강화하자 이렇게 메시지를 하면서 문제들을 접근해 가는 것이 아니라 소위 킬러 문항이나 몇 가지 단어들로 시작되면서 공정이나 자유, 특히 자유경쟁, 민간이 시장이 주도하는 거 만들자고 해놓고 지금 사교육 시장을 다 한번 잡아봐야겠다는 자가당착에 빠져서 본질과 다르게 엉뚱한 데를 잡으러 다닌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더욱이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대형 업체들, 이 중에는 이번 국면에서 쓴소리를 한 사람들이 몸담은 곳도 있어서 의심을 사고 있죠. 이 세무조사 1순위로 꼽혔다는 메가스터디가 대표적인데요. 애들만 불쌍하다고 한 현우진 강사, 그리고 킬러 문항을 만든 건 교육 당국이고 사교육은 대응했을 뿐이라고 말한 손주은 회장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사교육 이권 카르텔 척결, 당연히 필요한 것 아니냐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엄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사교육 문제 해결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비판하는 목소리를 억지 논리를 들어서 뭉개거나 현실을 외면하면 오히려 정당성을 잃기 마련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승민, 위스콘신 경제학 박사, 이준석 하버드 대학 출신. 그랬던 분들은 정말 학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어요. 본인들이 학벌의 최대 수혜자 아닙니까? 과도할 정도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교육 현장을 혼란에 빠뜨렸다라고 하는 말은 그건 진실과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픽, 남편도 피의자로 가봅니다. 경찰이 수원 냉장고 영아 시즌 사건에서 숨진 아이들의 친부 A씨도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A씨는 아이 출산 사실을 몰랐다, 아내가 낙태한 줄 알았다고 했지만 석연찮은 부분이 많았죠. 남편분 이름이 전산에 등록돼 있다. 보호자 이름을 그냥 사모님이 하는 경우도 있죠. 네, 아직 뚜렷한 혐의점이 드러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더욱 면밀한 조사를 위해 이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기로 했고요. 친모 B씨에 대해서도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B씨의 친필 편지가 공개됐는데요. 편지에는 숨진 아이들에게 미안한 심경과 함께 처벌받을 경우 엄마 없이 살아야 할 세 자녀 때문에 바로 자수할 수 없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네, 네 번째로는 첫 사망자 가져왔습니다. 정 의원님들 오늘 출근길 퍼붓는 비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이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했습니다. 중부지방과 경북, 전북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50mm 안팎의 물폭탄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장마전선은 점차 남부지방으로 내려갑니다. 따라서 중부는 오늘 밤, 그리고 남부는 내일 낮까지 고비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전남 한평에서는 올해 장마로 인한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모두 안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 픽은 중환자실 입원입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마돈나가 의식 불명 상태로 급하게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마돈나의 매니저가 지난 24일 심각한 박테리아 감염이 발병해서 며칠 동안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고 SNS를 통해 밝힌 건데요. 삽관 치료까지 받은 끝에 지금은 건강이 호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일로 다음 달 중순 시작될 예정이었던 이 마돈나의 데뷔 40주년 기념 월드 투어도 연기됩니다. 네, 오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장차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이제 유체커가 소개를 했고요. 차관 자리에는 저희가 그동안 예상했던 대로 대통령실 비서관 상당수가 옮겨갔는데 5명이 이동을 한 거죠. 네, 조금 다르긴 했지만 거의 제 예측이 좀 맞아떨어졌는데 조금 달랐어요? 뭐가 달랐어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요? 근데 장밀한 차관을 좀 맞추지 못해서 그럼 못 맞췄죠.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건 맞추기 좀 어려워요. 네. 아쉬웠고요. 네, 오늘 이제 교체한 차관 12명 중에서 절반에 달하는 수준인 이 5명이 이제 대통령실 비서관이 차관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요. 현직
대통령실 비서관 5명, 각각 국토부 1, 2차관, 그리고 환경부, 해수부, 과기정통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 과기정통부를 제가 놓쳤는데 대부분이 윤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들과 연관된 부처들입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아는 인사들을 각 부처의 실무 차관에 전진 배치를 해서 국정 운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런 강한 의지로 풀이가 됩니다.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이들 5명을 따로 만났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조금 전에 서명 브리핑으로 밝힌 내용인데요.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면서 이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또 부패한 이권 카르텔은 늘 겉은 그럴듯하게 포장돼 있다. 이를 외면하거나 손잡는 공직자들을 가차없이 엄단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이권 카르텔 척결을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했군요. 자, 관련해서 이제 여야의 개각과 관련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그 반응은 또 추가로 취합해서 내일 다뤄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함께 내정된 공무원 인재 개발 원장 자리가 있는데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됐다는 거죠. 네, 김채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내정자인데요.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촛불 시위에 중국 공산당이 영향을 행사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 14일 올린 영상에서 국내 거주 중국인들의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김 내정자는 중국은 당시 대한민국 유학원 대학생들 전체를 동원할 수 있었고 그들을 일사불란하게 촛불 시위에 참여하도록 했다는 건 공공의 난 사실이라고도 했습니다. 네, 김 내정자는 한중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11월에는 중국의 한한령, 문재인 정부 대중 굴종 외교로도 5년 내내 풀지 못했는데 이 정상회담 직후 성과를 거뒀다면서 지금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BTS 멤버들이 윤 대통령을 만나면 큰절이라도 하고 싶어 한다고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인사대상에서 방통위원장 또 산자위원장 또 사실 발표될 거라는 그런 예상도 많이 있었는데 빠졌네요. 네, 이 신임 방통위원장으로서는 이동관 특보가 계속 거론되고 있었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고려할 상황도 많고 어차피 지금 비어 있으니까 추후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고심을 이어가다가 막판에 인선을 미루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도 전해지는데요. 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 그리고 야당의 거센 공세 등을 고려해서 이 면직 처분을 받은 한상혁 전 위원장의 자녀 임기인 7월 말까지는 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산업부 같은 경우에도 이미 강경선 비서관이 2차관으로 간 상태라서 이번 인사에서는 제외됐습니다. 네, 이동관 특보가 사실상 내정됐다는 그런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다만 시기적인 문제를 좀 고려하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군요. 네. 자, 좋습니다. 유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뭘까요?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김정은 타도 외치는 통일부 장관, 문체부 2차관에는 역도 영웅.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거란 해석이 나오면서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표현이라고 했는데요. 극우 발언이 대통령 입에서 나왔다, 이런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팩트에 근거한 발언이라면서 민주당의 반발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화 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종전선언 노래 부르고 다녔다라고 하는 반국가 세력을 언급했습니다. 대표적인 보수단체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기념 행사에 참석했었는데요. 종전선언을 추진했던 사람, 다름 아닌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합니다. 네, 민주당을 겨냥한 듯한 말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표현인데요.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최근 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말들을 하고 있죠. 이거 사드 전자파나 광우병 쇠고기처럼 선동이고 괴담이라는 게 정부 여당의 일관된 프레임입니다.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핵 오염수가 한번 바다에 버려지면 다시는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우려가 괴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전임 정부를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발언에 대해서 야당은 국민 통합의 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거냐고 했습니다. 전임 정부의 정책을 문제 삼아서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대통령은 처음입니다. 국민들이 동의하기도 어렵고 용납할 수도 없는 극단적 표현입니다. 네, 민주당은 대통령을 향해서 이 극우 유튜브 시청을 끊으라면서요. 극우 성향 인터넷 사이트 일베와 다를 바 없다는 인식에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꼴통 보수, 수구 꼴통이라는 표현도 나왔는데요. 진중권 교수는 대통령이 입만 열면 하는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아는 거냐고 했습니다. 그거나 수구 꼴통의 입에서 나올 만한 얘기를 대통령의 입에서 맞는 순간에 저는 경악을 했거든요. 대통령이 저러면 안 되죠. 도대체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대통령이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고요. 대통령이 국민을 통합해야 된다 갈라쳐가지고 이념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잖아요. 역대 이런 대통령이 있었나요? 네, 윤 대통령이 문제 삼은 이 종전선언 추진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제안은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이 함께 하자는 거였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려다가 전임 미국 정부까지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했다고 했는데요. 종전선언이라는 거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게 하는 이걸 추진했던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려고 하다가 트럼프 정부를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꼴이 돼버렸으니 참 이것도 참 난감합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 반국가 세력이 대북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또 유엔사를 해체하는 이 종전선언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공식적으로 추진했던 건 맞지만 나머지 이 두 가지는 해빙 무드를 당시 틈탄 북한의 주장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가짜 뉴스를 이제 연설에서 맹폭한 바가 있는데 윤 대통령이 오히려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대북 제재 완화라든지 이런 것이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게. 예. 네. 그다음에 유엔사가 뭐 종전 선언을 한다고 유엔사가 해체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이거 사실과 다르고 지금 왜곡 페이크 뉴스를 대통령이 퍼뜨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윤 대통령의 발언 여러모로 지금 선을 넘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선거로 당선된 전임 정부가 반국가 세력이냐? 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냈던 윤 대통령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거냐는 겁니다. 정말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고 자기는 그 반국가 세력에 가서 그 요직의 검찰총장은 왜 했어요? 그건 해선 안 될 말이고 점점 더 극우에 이렇게 포획돼 가는 느낌이에요. 네, 국민의힘 내에서도 윤 대통령이 말한 이 반국가 세력이 전임 정부는 아닐 거다 이런 해석도 나왔는데요.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 센 발언은 국가 안보에 대한 걱정이지 지난 정부를 간첩 세력이라고 보는 건 아니다라는 걸 명확히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원내 제1당인 야당을 예. 대상으로 해서 반국가 단체로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는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전국을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대통령 입장에서 야당을 전체를 그렇게 반국가라고 이야기했을 리는 없고요. 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오늘 윤 대통령의 발언이 팩트에 근거한 거라고 추켜 세우면서요. 민주당의 반발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언어는 국민 통합을 지향하는 게 기본이죠. 이번 발언으로 야당과의 협치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김기현 대표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대통령께서 하신 발언은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요.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한다는 것 자체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신 거는 좀 협치와는 좀 거리가 멀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적의 소나기에 놀아나게 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협치의 대상이 아닙니다.
네, 윤 대통령의 발언이 그리 낯설진 않은 건 최근에 비슷한 발언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인 듯한데요. 문재인이가 간첩이다라는 박인환 경찰제도 발전위원장의 말입니다. 저는 문재인이가 간첩이라는 걸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듣겠습니다. 문재인이 지령인데 간첩 지령인데 그걸 듣겠습니다. 네, 바로 이 발언 적절치 못했다는 비판이 여야를 막론하고 쏟아졌는데 윤 대통령이 이거 두둔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 나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보수 진영에는 일종의 신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박인환 간첩 발언 사실상 두둔한 거 아니냐. 문재인 전임 대통령이 반국가 단체였고 뭐 경찰 제도발전위원장이 뭐 윤 대통령이 간첩이라고 얘기했는데 같은 그 인식의 선상에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 그리고 역시 대통령 직속 진실화해위원회 김광동 위원장 역시 비슷한 맥락의 발언들로 논란을 자초하고는 했었는데요. 문재인 586 주사파 운동권들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종북 김일성주의자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북 주사파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보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입니다. 북한군이라는 표현을 쓴 적은 없고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제가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어제 윤 대통령의 연설이 있었던 자리 자유총연맹 행사였죠. 아시아 민족 반공연맹을 전신으로 하는 대표적인 보수단체입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즉 보수 진영의 결집을 노린 거다 이런 해석도 나왔는데요. 현직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 행사 참석한 건 24년 만이죠. 어제 연설 다시 조금 더 들어볼까요? 자유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세력들이 나라 도처에 조직과 세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여러분들의 용기와 열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24년 전 자유총연맹을 찾았던 현직 대통령 누군지도 좀 찾아봤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었는데요. 김 전 대통령은 당시 이념상으로는 대척점에 있었던 자유총연맹을 찾아서 축사를 했던 셈인데요. 당시 연설도 좀 찾아봤더니 마치 윤 대통령의 어제 연설을 겨냥한 듯한 내용이었습니다. 안보를 정치에 이용해선 안 된다. 국민 대화합으로 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역설했습니다. 과거와 같이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거나 민간단체의 활동을 정치적 목적에 동원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대회가 표방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민 대화합을 이루는데 회원 여러분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한때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이 갈수록 극우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 극우에 대한 신앙심이 깊어져가는 느낌이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기조를 이어간 때문인지 오늘 제2연평해전 기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강력한 힘만이 평화를 가져온다라는 의지로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켜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민주당 지도부도 오늘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겨냥해 반국가 세력, 야권, 반국가 세력 검찰총장 왜 했나? 네,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이 상당히 정치권의 후폭풍을 몰고 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발제하는 동안에 대통령실의 추가 입장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은 지난 정부나 특정 정치 세력을 겨냥한 용어가 아니라는 그런 입장을 얘기했고요.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다라는 그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또 대통령실 관계자는 반경제, 반안보 세력이 있다면은 그것도 반국가 세력이 될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런 발언을 하거나 또는 책동하는 세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고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 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이제 부가적인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딱 거기에 국한돼서 표현한 것은 아니라는 게 또 대통령실의 추가 설명이었고요. 그러면서도 한 가지 이제 부연된 설명이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대통령의 메시지는 일관되지만 시간, 장소, 상황, TPO에 따라서 조금 뉘앙스는 변할 수 있다면서 어제 참석한 단체가 6.25 전쟁 당시 나라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만든 조직이었기 때문에 그런 TPO를 감안해서 대통령의 메시지를 듣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이제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뭐 하여튼 뭐 대통령실은 이렇게 설명은 했지만 지금 정치권의 공방은 이미 상당히 좀 걷잡을 수 없이 좀 번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서 추가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국회 법사위가 열렸는데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와 관련해서 감사원을 상대로 한 설전이 뜨거웠죠. 네, 제가 앞서 뉴스픽에서 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이 체제감사원장, 유병호 사무총장 그리고 주심이었던 조은석 감사위원 간의 충돌이 있었던 거에 대한 겁니다. 지난 1일 이 조 위원은 최 원장에 대한 제척을 요구하고 전 위원장에 대한 불문, 즉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 유 사무총장이 고성으로 법을 조롱하고 있다고 하면서 설전을 벌였다는 이런 소식이 전해진 상태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일 회의 녹음 파일을 제출하라고 오늘도 공세를 폈습니다. 네, 오늘 법사위에서는 감사원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라는 의혹도 주된 이제 설전의 대상이 됐습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유병호 사무총장을 직접 불러서 질문을 했는데요. 김 의원은 주심인 조 위원이 감사원 문서 보고 시스템에서 열람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도 이 최종 보고서에 열람된 것으로 결재가 됐다 하면서 감사원이 문서 결재 시스템을 마음대로 고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유 사무총장은 보통은 종이로 열람을 하는 게 관행이라면서 조 위원이 문서를 열람하는 거는 본인이 받고 단군 이래 제일 많이 열람했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하면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장면 직접 보시죠. 전현희 건에 대해서 열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단군일에 제일 많이 열람했습니다. 단군일에 제일 많이 열람했고 전현희 건에 대해서 열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열람 수차례 엄청 하셨고요. 직원들을 압박해서 강요해서 그 논의되지 않은 사실관계 배치되는 부분까지 고치라고 하는 것은 기망하셨습니다. 제가 맞죠? 결재권자고요. 위원은 원장을 대리해서 단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제가 기계적으로 그냥 누르면 되는 시인데 당군일에 가장 많이 보시고 유일하게 혼자 안 눌렀습니다. 조은석 의원이 1965년생입니다. 무슨 당군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까? 감사원 내부 갈등을 둘러싼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법사위 한 장면만 봐도 어떤 분위기인지 뭐 확 들어오네요. 자, 오늘 최재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간에 뭐 쪽지가 뭐 발견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감사원 2인자인 유병호 사무총장이 실세로서 내부 전횡을 하고 있다라는 게 야당의 의심인데요. 이 유 사무총장이 오늘 답변 도중에 이 최재 원장에게 쪽지를 작성해서 전달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인데 이 똑같은 것을 보증한다고 심플하게 답변하십시오. 그러니까 녹취와 회의록이 똑같다는 건데요. 야당이 요구한 지난 1일 회의 녹취록에 대한 답변의 가이드라인을 준 겁니다. 이후에 이 최 원장은 회의록은 녹취록 수준으로 자세히 돼 있다. 그것만 보시면 충분히 다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전현희 전 위원장 결국 임기는 다 마쳤잖아요. 감사 과정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이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네요. 전현희 전 위원장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뜻을 밝히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 전 위원장은 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이죠. 정치를 이어갈 거냐라는 질문에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국민을 위하고 중심에 두는 것이라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국민의 부름이 있다면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전 위원장은 최근 민주당이 주력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는 데 힘을 보태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뭐 통영과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바다의 딸이다. 지금 후쿠시마에서 핵 오염수를 방류를 하는 거에 대해서 깊은 우려와 그런 걱정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어떤 형태든지 좀 저지를 하고 싶다. 그런 이제 정말 개인적인 소망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속보를 다뤘습니다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그런 분위기잖아요. 마지막 점검에 들어간 그런 상황인데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우리나라에 직접 방문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다음 달 4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나서 이 최종 보고서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죠. 이 보고서 전달한 뒤에 우리나라와 뉴질랜드 태평양 섬나라인 쿡 제도를 방문할 거라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를 한 겁니다. 원전 오염수에 대한 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세 나라의 보고서 내용을 설명할 거란 취지인데요. 우리 정부는 외교부가 협의하고 있으며 아직 정해진 바는 없고 계속 의견 교환을 하고 있고 확정적으로 말하긴 이르다고 했습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이용해서 보험 판매를 한 사례가 발견이 됐다는 거죠. 네, 신한라이프가 암 보험 판매 과정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면서 보험 가입을 유도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늘 최근 보험업계의 비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소비자의 불안감을 조성해서 암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면서 불건전 마케팅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 해당 보험사가 신한라이프로 확인이 된 겁니다. 신한라이프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보험 판매 문구에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내부 지시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신한라이프는 지난 2013년에도 후쿠시마 원전으로 인해 암보험 비상입니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홍보용으로 보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앞서 제가 속보로 윤 대통령 반국가 세력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추가 설명을 얘기했는데 그 얘기하다가 하나 좀 잊어버렸는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의 그 과거 발언 논란이 아까 있었잖아요. 뉴스페이스 다뤘던 내용.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있네요. 제가 좀 추가로 읽어보니까 교육과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이다라는 또 그런 설명이 있었네요. 자,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반국가 세력 발언에 야권 검찰총장 왜 했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마커의 주민으로 갑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즉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대장동 일당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또 일부는 받은 혐의를 받고 있죠.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특검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박준호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오늘 법원에 출석을 했죠. 영장을 청구만 하던 검사가 어쩌다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처지가 된 걸까요? 먼저 여러 가지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재판부에 사실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진술하겠습니다. 진실은 곧 밝혀질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박 전 특검의 혐의 간략히 말하면 이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았다는 건데요. 지난 2014년 이 남욱 변호사 등은 박 전 특검에게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나 아니면 여신의향서 발급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전해졌죠. 당시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는데요. 일이 성사가 되면 이 박 전 특검에게 대장동 상가 부지와 빌라 등 200억 원 상당을 지급하는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우리은행은 정말 다행인 거가 이 담당이 우리 사이즈가 아니고 그 좀 큰 사이즈라서 고검장님 안 계셨으면 흔들 좀 약간 좀 그러겠더라고. 박 전 특검은 이른바 50억 클럽에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실제로 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에 여러 차례 박 전 특검이 등장합니다. 자, 50개가 몇 개냐? 서울대, 최재경, 박영수, 박상도, 김신아, 홍성근, 정승희. 두 사람은 구분으로 안 되지. 영국, 박상도. 청탁을 받은 박 전 특검. 실제로 이 대장동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참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죠. 다만 이 당시 우리은행은 내부 반대 때문에 컨소시엄에 참여하지는 않았는데 대신에 이 1,500억 원의 대출 의향서를 발급을 했습니다. 최근 김만배 씨도 검찰 조사에서 관련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 씨는 2015년 1월쯤 이 남욱 변호사에게 대장동 사업 주도권을 넘겨받았다고 하죠. 이때 인수인계 사항에 이 박 전 특검에게
200억 원을 줘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됐다는 건데요.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0억 가운데서 실제로 8억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의 대출 예양서 발급 대가로 5억, 그리고 2015년 1월 치러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당시 이 선거 자금 명목으로 3억인데요. 박 전 특검은 혐의를 전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에 영향을 행사하신 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1년과 지난해 두 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었죠. 이후 1년 9개월 만인 지난 22일 다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그리고 나흘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이 영장까지 청구한 이유, 이 증거인멸 우려 때문인데요. 박 전 특검은 이 검찰의 재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파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휴대전화 안에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이 됐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이 박 전 특검이 주변인을 통해서 사무실 안에 있는 PC 기록을 삭제를 하고 서류를 폐기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 박 전 특검의 과거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박마커의 슬기로운 과거 탐구 생활 시간입니다. 사실 이 박 전 특검의 이력은 화려 그 자체였습니다. 검찰 재직 시절 강력통이자 특수통 검사로 꼽혔는데요. 이 서울지검 2차장 검사와 대검 중앙수사부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을 하면서 이름을 알렸죠. 대우그룹 경영비리와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같이 이 재계가 연루된 대형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었는데요. 가족을 위해서 설립된 퍼시픽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에 투자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2009년 이 박 전 특검은 서울 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7년 뒤인 2016년 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로 임명되며 복귀 신고식을 치렀죠. 당시 특검에는 이 전 국민의 이목이 쏠렸는데요.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심정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에 따른 통치권자 본인과 주변을 비롯한 국정 전반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각오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서 이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구속한 게 시작이었죠. 이후 문학의 블랙리스트 건으로 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 당시 정권 실세들에게 잇따라 칼을 겨눴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박 전 특검의 수사는 사회적 영향력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2월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이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 등과 공모하여 자신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유하고 특검 수사는 이후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마저 구속시키는 토대가 됐습니다. 이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리면서 12차례 특검 역사상 가장 성공한 특검이라는 호평을 받았는데요.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짧은 기간이지만 열과 성을 다한 하루하루였습니다. 저희 특검 팀원 전원은 국민의 명령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뜨거운 의지와 일관된 투지로 수사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일까요? 이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 휘말리며 명성에 흠집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로부터 포르쉐 공짜 이용을 포함해서 33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데요.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수산물과 함께 포르쉐 렌터카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은 렌트비 250만 원을 지급했지만 전달하는 과정에서 3개월 늦게 김 씨에게 건네졌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이 일로 특검에서 물러났죠. 임명된 지 4년 7개월여 만이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신으로 논란을 야기한 점 사과드린다.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입장문을 내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후 대장동 개발 특혜 로비 사건에서까지 핵심 인물로 거론되며 이 몰락의 길을 걸었는데요. 김만배 기자님이 그나마 그래도 법조 쪽에 관련된 기자인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했더니 상호라는 법무법인에 박영수 특검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다단계 주가 조작단과 연루된 사실도 알려졌죠. 이 박 전 특검이 라덕연 일당이 운영하는 회사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던 건데요. 해당 회사는 주가 조작 세력이 이 골프 회원권 등을 명목으로 해서 투자자들에게 수수료를 받는 창구로 활용된 곳이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올해 4월까지 두 회사로부터 고문료로만 각각 550만 원씩 모두 6,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박 전 특검이 골프회사와 계약을 맺은 지난해 9월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시기입니다. 50억 클럽 명단에 올라 수사 대상에 오른 시점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박영수 전 특검에게 줌인해봤습니다. 영웅의 타락이라고 해야 할까요? 국민적 기대를 한몸에 받던 특별검사가 불과 7년 사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피의자 신세가 됐는데요. 심사 결과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에 나올 것으로 보이죠. 이 발부 여부를 떠나서 검찰이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수사를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오늘 주민 한마디는 과거 박 전 특검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수사는 사실을 쫓고 그 사실에 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로지 사실만을 바라보고 수사하겠습니다. 또한 결코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입니다. 네, 본인 시킬까봐, 야근 시킬까봐 아까 새벽 얘기할 때 약간 좀 더듬는 모습을 보였는데 박영수 전 특검의 영장 실질 심사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심사 자체는 끝났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박 전 특검의 영장 실질 심사는 약 3시간 반 만에 종료됐습니다. 박 전 특검은 오늘 오전 9시 40분쯤 법원에 출석하면서 여러 가지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면서 재판부의 사실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진술하겠다. 진실은 곧 밝혀질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대장동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해 우리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느냐 이런 질문을 받고는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네, 오전 10시에 시작한 영장 실질 심사는 이 검찰 측과 박 전 특검 측이 차례로 입장을 소명한 다음에 오후 1시 반쯤 종료가 됐는데요. 검찰은 220여 쪽 분량의 발표 자료를 준비를 해서 사안이 중대하고 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특검은 휴대전화, 이 사무실 안에 있는 서류와 전자정보를 폐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이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말 맞추기 우려도 제기가 됩니다. 박 전 특검은 심사를 마치고 나올 때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는데 이 장면 보시겠습니다. 어떤 부분 중심으로 소명하셨나요? 진실 밝혀질 거라고 하셨는데 혐의 전면 부인하시는 거예요? 제 수사 결과는 사실 없으시고 화천대유 고문료랑 따님 받은 돈은 상관없는 건가요, 이번 의혹과는? 네. 자, 오늘 공범 혐의를 받는 양재식 변호사의 영장 심사도 오늘 오후에 열렸는데 양 변호사는 뭐라고 얘기했던가요? 네, 양 변호사도 오늘 오후에 법정에 출석을 했습니다. 대장동 일당에게 200억 원을 먼저 요구했느냐, 박 전 특검과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한 적이 없느냐,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두 사람의 영장 심사 결과 이르면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나올 전망입니다. 심사를 맡은 법관이 다른 만큼 두 사람의 구속 여부 판단이 다르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전에 좀 늦게 시작했는데 뭘 봤냐면 여러 가지 속보가 나왔는데 그 반국가 발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발언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또 홍준표 시장, 대구시장이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반국가 세력이 맞다 이런 또 주장을 또 했는데요. 자, 아무튼 관련한 여러 가지 공방 저희가 묶어서 내일도 좀 추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서 이제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어제 주민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한동훈 법무장관이 최근에 이제 휴대전화를 분실했고 경찰 강력팀에서 좀 그 휴대전화를 찾는 그런 소동이 있었잖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오늘 나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쓴소리를 했는데요. 한 장관에게 차라리 휴대폰을 걸고 다녀라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국가 주요 보직 장관인 만큼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큰일이니 관리를 철저히 하라 이런 주문인데요. 최근에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가 휴대폰을 분실해서 동영상 유출 등의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참고하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특히 강력계 현사까지 투입해서 휴대전화 수색 소동을 빚은 일과 관련해서 과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한동훈 장관 같이 휴대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분이 처음인 것 같은데 일반 국민이면은 휴대폰을 누가 찾아줍니까? 안 찾아줘요? 안 찾아. 이건 과한 면이 있습니다. 이건 좀 과했군요. 황의조 선수 최근에 휴대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 관리를 철저히 하자. 네. 자, 그리고 오늘 나온 재판 소식 하나만 짚고 가면요.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가 됐었죠.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최종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 무죄가 선고됐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실장의 제3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씨가 유선으로 처음 보고받은 시간, 또 실시간 보고 여부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었는데요. 1, 2심은 모두 김 전 실장이 국회에 답변한 서면이 허위 공문서라고 인정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바 있습니다. 네, 하지만 대법원 판단 좀 달랐죠. 이 답변서 중 사실관계를 서술한 부분은 허위라고 볼 수가 없고 나머지는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지난해 8월에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를 했는데요. 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 판단에 따라서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를 한 겁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서 재차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오늘 파기환송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역사상 최고 특검에서 피의자가 되기까지 구속 기로선 박영수 전 특검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회동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죠. 이 대표가 먼저 만나자 제안을 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전 대표 측에선 필요한 시기에 만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나눌 거냐를 놓고서도 설왕설래가 한창인데요. 대선 경선 때 쌓인 앙금부터 풀라는 조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요즘 말로 어사라고 하죠. 지난 대선 이후 말 그대로 어색한 사이가 된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최근 이 전 대표가 귀국을 하면서 두 사람의 회동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당 원로그룹에선 하루빨리 만나라 조언이 나왔죠. 두 사람 사이의 앙금 털어내라는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둘이 좀 조용히 만나서 그 이낙연이 좋아하는 좀 막걸리 짠 놓고 좀 허심탄회하게 예. 좀 이게 그 서로 조금 신뢰를 쌓아야지. 지금 그 앙금은 굉장히 깊더라고요. 이 경선 때의 경선 때 앙금은 네. 그게 아직도 있습니까? 여전해요. 지난 대선 경선이 끝난 뒤 화합의 자리가 있기는 했었죠.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고 이어가야 한다는 대의를 버리지 마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인생으로나 또 당의 활동 이력으로나 삶의 경륜이나 역량이나 제가 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으신 우리 후보 전 대표님이신데 막걸리 대신에 이 차를 나눠 마셨는데요. 앙금을 배출해내기엔 역부족이었나 봅니다. 결국 화학적 결합에 실패했죠. 당시 찻집 앞에서 양측 지지자들이 감정 섞인 말을 주고받기도 했는데요. 하나가 되지 못한 현재 민주당의 모습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친명계에선 이낙연 전 대표의 국내 정치 복귀가 분열의 씨앗이 될까 우려하고 있죠.
자칫 이재명 대표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고 보는 듯합니다. 이 전 대표에게 이 대표를 만나 힘을 좀 실어달라 요청을 했는데요. 윤석열 정권이 뭐 검찰을 동원하는 것뿐만 검찰, 감사원 뭐 동원해갖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고 뭐 국정의 모든 힘들을 갖다가 야당 압박에만 쓰고 있다고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야당이 단합해야 된다, 단결해야 된다, 대표 중심으로 결속하는 게 좋다. 저는 이런 방향으로 좀 힘을 실어주는 게 저는 뭐 좋지 않겠다는 생각. 회동을 하려면 만나자고 제안부터 하는 게 순서겠죠. 지금 당대표가 이재명 대표 아니에요. 예. 그리고 대선 후보를 놓고 경쟁했던 사이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고 이낙연 전 총리가 패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당대표 이재명 대표 아니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먼저 만나자고 하고 실제로 이 전 대표가 귀국한 당일 이 대표가 전화를 걸어서 만나자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만날지는 잘 모르겠고요. 예. 다만 그 당 그 지도부에 계신 분들에게는 그래도 두 분이 만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개인적 의견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뭐 전화 통화를 하셨다고 하는데. 친낙계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해 줬는데요. 그 일각에서는 이재명 현 대표와 빨리 만나셨으면 좋겠다 이런 시각들도 있는데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으신가요? 뭐 전화를 하셔서 네. 우리 전 대표께서 이 대표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한번 만나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네. 아마 필요한 시기에 만나시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봉하마을 참배,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등 미리 계획해 놓은 일정이 있어서 당장 만나기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 민주당에선 두 사람이 회동을 계기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손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데요. 이재명 대표 또 이낙연 전 총리님 이 힘을 합쳐서 네. 윤석열 정부의 이런 폭주 또 잘못된 이런 방향에 대해서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대응을 하자. 이런 일종의 정치적인 어떤 연대, 윤석열 정부 앞에 야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정치적인 연대, 이런 것이 모색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경쟁은 경쟁인 거죠. 이재명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에게 당내 공간을 마련해주고 이 전 대표는 총선 단일 대우에 힘을 싣는 상호 윈윈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총리가 지금 뭐 이재명 현 대표하고 만나서 잘 풀었다 그러면 아마 이낙연이 얼굴로 선거 치르는 게 좋겠다는 여론도 생길지 몰라요. 이재명 당대표는 당 지도부 의논해갖고 네. 뭐 필요한 역할들 하시는 것도 좀 바람직하다고 보고. 내가 총선 한 뭐 3, 4개월 전쯤에 총선 뭐 공천 관련에 만들어지고 그 위에 뭐 총선 대책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쯤에서 의논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과 이낙연, 민주당을 대표하는 두 정치 지도자들 모두 차기 대선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일단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해야 다음 대선도 있겠죠. 이 말을 좀 곱씹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일 당이 어려워질 때가 콩가루 집안 소리 들을 때거든요. 예. 둘이 저렇게 계속 그 소위 뭐 친명 비명 예. 이렇게 되면은 그게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 아니에요. 노동권, 인간의 생명권 이런 것이 다 위태로워요. 그죠? 네. 인간 안보가 다 파괴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그런데 야당이 너무 얌전한 거죠. 회복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기 전에 네. 뭔가를 해야 되겠다. 우리 민주 시민의 승리를 위해서 네. 헌신하겠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민주당이 너무 얌전하다면서 본인의 헌신을 언급하고 나섰죠. 정치권에선 사실상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몸풀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민주당에선 설마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조국 전 장관 못지않게 네. 또 문재인 정부 마지막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또 윤석열 현 대통령과
가장 그 극적으로 대척점에 있었던 분 아니시겠습니까? 근데 상당히 많은 또 강성 지지자든 추미애 장관에 대한 또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본인이 좀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렇지 않아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마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죠. 조국 구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죠. 예. 총선이 어떻게 되냐면 윤석열 정권 심판이냐 문재인 정권 심판이냐로 구도가 그렇죠. 바뀝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 킬러 인물. 일찌감치 민주당 공천은 없다 선을 그었는데요. 신당이나 무소속 출마까지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백로들은 신당을 못 만들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권력을 탐하는 동네에서 여의도에서 그 여의도는 다 까마귀고 저거들은 다 백로라고 하는 사람들 그 신당 못 만들어요. 그럼 무소속은요? 그 뭐 떨어지려고 나가나요? 지금 선거제도 안 바뀐 속에서 기호 1, 2번 안 달고는 그 뭐 어렵죠. 이런 상황에서 추 전 장관까지 총선에 나선다라 말 그대로 국민의힘이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민주당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 우리가 정권 잃을 때 그 민주당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데 추미애 전 장관 출마하고 조국 전 장관 출마하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느 당 소속으로 가든지 간에 그러면은 국민의힘 다 그 얘기 할 거예요. 전 정권 아직 청산이 안 됐다. 선거의 프레임 자체가 다시금 민주당은 과거를 향하고 강성 지지층이 국한돼 있는 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두 팔 벌려 환영하지 않을 재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 전 장관,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정부 탄생의 1등 공신이란 이야기를 듣고 있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데 1등 공신이라고들 많은 국민들이 그 본인은 억울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때. 지금 윤석열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이 누구냐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여야를 막론하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꼽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자칫 국민의힘 총선 승리의 1등 공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민주당 지도부가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이런 조언이 나오는데요. 아직도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은 추미애 전 대표라든가 이런 카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그 지지층이 그러면 예를 들면 총선 가서 민주당에 투표를 안 하겠습니까? 정무적인 판단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어떻게 공천을 경선을 하게 돼 있고 지금 지역구도 없고 그 지역구 옛날 그 지역구에 고민정 의원이 지난번에 또 있잖아요. 그럼 어딜 가서 남의 걸 뺏어야 되나 뭐 경선을 해야 되나 그렇다고 뭐 전략 공천을 하겠어요 그야말로. 추 전 장관의 출마를 둘러싼 당 안팎의 우려. 본인의 생각이 제일 중요할 텐데요. 아마 쉽게 수긍하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출마설을 두둔하고 나선 걸 보면 말입니다. 조 장관 입장에서는 개인의 의지 또는 집단의 의지로 자기의 그 자율적인 판단과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 민주사회인 거죠. 그래서 남들이 조 전 장관 출마를 한다더라 거기에 대해서 그걸 전제로 유불리를 재단하거나 비난하거나 하는 것은 대단히 비민주적이고 반인간적이다. 조 전 장관에 이어 추 전 장관까지 내년 총선을 앞둔 민주당 이런 심정이 아닐까요? 어찌합니까 어떻게 네, 좀 멘토가 이제 두 가지 주제를 다뤘는데 일단 이낙연 전 대표 어제 이제 DJ 묘역에 참배를 했죠. 상당히 빠르게 움직였는데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은 조금 좀 속도를 내지 않는 그런 분위기에는 틀림없고 친명계에서 적극적으로 좀 만나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조국 전 법무장관의 출마설 아까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의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조국 전 장관의 출마설 역시 이제 민주당 안팎에서는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새로 나온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네. 지금 CG 곧 있으면 나갈 텐데, 네. 우리 국내 절반 이상, 그러니까 53.1%가
조 전 장관의 출마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3.7%였는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조 전 장관의 출마가 중도층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만 따로 떼어내서 살펴봤는데 보이시는 것처럼 반대한다는 답변이 43.8%, 찬성은 29%였습니다. 반대가 14.8%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한 이후에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다시 고조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앞서 친낙계에서는 이낙연 악마화라는 게 진행이 됐고 그게 이제 이재명 지지층에서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의 목소리를 냈잖아요. 친명계 쪽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친명계인 정성호 의원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민주당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라고 생각한다 선을 그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누가 도대체 이낙연 대표를 악마한다고 하는 건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별로 안 도와줬다. 예. 뭐 이러면서 뭔가 악마하고 있다. 그건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야. 뭐 지지자들 사이에서 또는 저는 지지자라기보다도 민주당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민주당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친 이낙연계에서 이게 이낙연 악마화가 아니면 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만한 사안이 생겼습니다. 이른바 온라인 게시판을 중심으로 퍼진 이 전 대표의 신천지 연루설인데요. 이 전 대표가 귀국하면서 맨 청록색 넥타이가 신천지의 한 지파를 상징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전 대표가 미국에서 1년 17일 만에 돌아왔는데 성경의 노아가 방주에서 1년 17일간 있었다는 사실을 연결시키면서 이거 역시 신천지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 전 대표와 신천지 연루설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방송인 김어준 씨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언급을 하면서 확산됐는데요. 민주당 대선 경선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 전 대표가 62.37%를 득표하면서 이 28.3%에 머문 이재명 대표를 크게 이긴 걸 두고 우리 머릿속에는 신천지가 떠올랐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이 전 대표 측은 민주 진보 세력을 갈라치게 하지 말라면서 우리 당원과 주권적 국민을 사이비 종교 세력으로 모독한 걸 사과하라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한 이후에 이른바 친낙계가 좀 뭉칠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또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앞으로 이낙연 악마화를 용납하지 않겠다,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신천지 연루설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 인사죠. 변호사인 장덕천 전 부천시장은 이낙연 전 총리 신천지 연루설 법적 대응이란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는데요. 며칠 사이 이낙연 전 총리가 신천지에 연루됐다는 이야기가 갑자기 확산되고 있다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제대로 된 근거가 없음에도 박약한 근거를 기초로 특정 유튜버가 연루설을 제기했고 많이 확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본인이 민형사상 대응을 맡아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조국이어 추미애까지 민주 어찌합니까? 속아리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정치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근데 그 정의원분들 중에 일부는 벌써 또 알고 그 댓글도 실시간 댓글도 올리시고 했는데요. 저희가 내일 방송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장장 10년 가까운 그런 세월이었는데요. 보다 자세한 얘기는 마지막 방송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뭘 고생해? 오늘 고생했다고? 네.